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어제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남중국해와 그 상공은 국제공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중부 홈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시리아 정부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관측통들이 분석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단체 사이에 이번 주말부터 휴전이 개시됨에 따라 정부군이 ISIL과의 전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스 지역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시리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 팔미라 등 동부 일부 지역은 ISIL이 장악한 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IL은 어제도 홈스 지역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46명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오스트리아와 9개 발칸 국가들이 그리스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10개국 외무와 내무 장관들은 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가난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며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10개국은 또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국경별 보호 관할국가 지정, 그리고 그리스 접경국가 마케도니아 지원 등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인 남성 2명이 이란에 억류된 사실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인 박회르 나마지 씨의 이란 억류 관련 물음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다만 이는 사생활 문제 등이 결부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헤르 씨의 부인인 에피 나마지 씨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자신의 80살 남편을 체포했으며 그를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박헤르 씨의 아들인 시아마크 나마지 씨를 불분명한 혐의로 체포했었습니다. 이들 부자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호주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테러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테러 경보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섬 등 유명 휴양지에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가운데 최근 들어 테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수도 자카르타에 폭탄 공격을 가해 6명을 살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절반가량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져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THAAD's a complex system.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us to find the right location because where you locate.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결의안이 곧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전체 회의에 앞서 중국과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하고 24일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채택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들은 뉴욕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 측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을 압박하는 매우 강한 조치들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익명을 전제로 미중 두 나라가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들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줄곧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담을 내용들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백악관에서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왕이 부장과 라이스 보좌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서 강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과 왕이 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의 면담 중 자리를 함께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미중 관계에 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와 관련해 현재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이사국들 사이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미한 공조 아래 작성됐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핵심 당사국 간에 많은 진전이 이뤄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그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미중이 합의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그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강화된 합의 내용이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탄 포함해서 이제 광물 수출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유 석유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금융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좀 그 기관들 발표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들 뭐 이름 바꿔달고 나오고 회사 이름 바꿔달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합의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 밖에도 대북 제재 대상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무역, 금융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데 대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중 관계 악화 조짐 등으로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크고 공을 들였던 한중 관계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국내 민심도 북한을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 교수는 이번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중 간에 진행될 양자 제재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 제재는 어쨌든 3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겠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런 입장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북 제재는 중국이 잘 준수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는 그 외에 양자적 제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한편 한국 외교부는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곧 채택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논의는 물론 결의안의 이행 방안, 그리고 다양한 다자, 양자 차원의 추가 제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안보리 결의 자체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궤도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왕이 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병행해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아직 완전히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측의 이 제안이 매우 중요하고 합리적이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는 동시에 각 당사국의 관심과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절반가량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광산물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북중 접경 지역인 라오닝성 단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3월 1일부터 이 기업인의 회사가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인은 이번 조처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제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의 50%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중국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상무부와 해관 총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랴오닝성 정부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이 기업인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환구15의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부분이며 특히 지하자원인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한편 북중 간 지하자원 교역 중단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는 24일 발표한 북한 지하자원 수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4.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경수 소장은 지난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막히면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지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지하자원 아니면 수산물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일단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내수가 북한을 먹여 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수출 쪽에서 이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아무리 내수 쪽에서 진작을 시킨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총 13억 200만 달러치의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철광석, 연광, 귀금속광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대중 지하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북한의 외화벌이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현재 활성화된 북한 장마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북한과의 지하자원 교역을 통해 들어온 물건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데 자원 수출이 중단되면 그 여파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교역 중단의 여파로 석탄과 철광석 광업 분야 근로자 4만 9천여 명과 1만 5천여 명이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대체 작업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지하자원을 포함한 북한의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만 3년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으로 삼고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었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지난 2013년 2월 12일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불과 13일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원칙에 입각해 포용과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정해놓은 상태였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제3차 핵실험 시기가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포용 정책과 압박 정책을 병행하는 이런 정책 기조를 과연 시작하기도 전에 변경해야 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위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과 3월 독일 방문에서 통일 대박론과 한반도 통일 구상에 관한 드레스덴 선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으로 한때 심각한 긴장 국면에 빠졌지만 8.25 남북 고위급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차관급 당국 회담까지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 외교도 힘을 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사실상의 대북 봉쇄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분석을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외화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점은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교련을 접촉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래 자체가 핵개발과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전의 제한적인 관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나 그 경제거래 관계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봉쇄 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환권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포용과 압박 모두에 열려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강경책이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은 아니며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비핵화에 최우선 정책 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제재에 관해 논의할 때면 항상 한국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을 바로 김정은 체제에 전달해 주면서 왜 중국에게만 제재의 강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으로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맞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상을 공식화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는 중국 때문입니다. 김한권 교수는 사드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미, 한, 중 세 나라가 공통의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중이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사드 배치에 관한 단계 부분에서의 협의에 관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빨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적절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이나 사드 배치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박사입니다. 한국이 당사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전략적인 카드가 소진되었다. 이 점은 향후 2년간 박근혜 정권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과연 한반도에서 한국이 어떤 독자적인 그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시 한번 밑바닥서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환권 교수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과 병행하자는 입장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선 관련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논의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가 동시에 육자회담의 틀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한미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라도 관련국들이 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하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 관철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 체제를 겨냥한 압박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을 모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무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 북한으로의 자금줄 차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국제사회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으로선 핵을 사실상 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옥현 전 한국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북한에게 핵이란 협상용이 아니고 현재의 국면에서는 현재 거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남북한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한미 관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북한은 더더욱 체제 보유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봐요.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듬해인 2013년 3월 20년 만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병진 노선을 국가 노선으로 채택한 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헌법 전문의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은 거부한 채 집권 기간 내내 병진 노선에 따라 핵무력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축포 성격인 수소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것도 핵강국 실현이라는 병진 노선의 성과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워 체제 결속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병진 노선의 또 다른 한 축인 경제 부분 역시 김정은 체제 들어 일부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1%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비공식 경제인 시장 확산 조치 덕분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할 강력할 제재 조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외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내부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선 외부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획기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북중 무역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거기다가 어찌됐든 중국이 공식적인 제재를 하면 좀 더 나빠질 수가 있죠. 지금 최근에 북한이 경제개발구 이렇게 해서 그나마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부분은 관광 부분인데 이 징계기간 동안 조금 손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역도 통관 절차만 조금 까다롭게 해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북한은 2013년 5월 외자 유치를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어 26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지만 여전히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고립심화는 올해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여는 김정은 체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도 이를 의식한 듯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병진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4차 핵실험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길이 열렸다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핵개발과 경제발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 같은 비판에 대해 북한은 핵개발이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북한은 병진 노선을 채택하며 국방비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 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핵개발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국방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비를 2013년 전체 예산의 16%에서 2014년과 지난해 15.9%로 0.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예산 체계를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높은 국민 총소득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4일 국회에 출석한 한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북한은 발표하기로 북한 예산의 약 15.9% 정도를 국방비로 쓴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북한이 발표되는 예산 외에 음익하고 있는 예산,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이것을 치면은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동원해서 판단하면 약 100억 불을 상회하는 예산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전문가들은 세계 5대 핵 보유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국방비 투입이 필요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핵무기 자체를 개발 생산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지만 이를 실현할 각종 투발 수단과 지휘, 통신, 정보 등 운용 자산을 갖추는 데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미국과 중국 등 5대 핵 보유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세계 군비 지출의 1위부터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을 지낸 차두현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위원입니다. 북한 핵 개발 비용이 얼마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핵 탄두만 놓고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 탄두를 실어나를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다 갖춰야 실질적으로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재래공비에서도 엄청난 강국이에요. 핵 전력이라는 거 이게 재래 전력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 개발을 하게 되면 재래공비도 현대화를 해야 돼요. 북한과 같은 경제 후진국이자 인도에 맞서고 있는 파키스탄 역시 1998년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성공 여부는 결국 민생 해결에 달려있는 만큼 핵 문제 해결을 통한 대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는 북한의 경제 강국 건설은 고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와 정찰, 감시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캐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상원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이 아마도 일주일 안에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presentative, we're forming a joint working group that I think will have its first meeting probably within a week. I think we'll have that settled.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 논의가 다층 방어망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23일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체계를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스캐페르티 사령관은 이날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AD's a complex system.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us to find the right location because where you locate it makes a difference of how effective it is. 배치 장소에 따라 사드의 효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캐페르티 사령관은 사드 부지 선정 절차가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자세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to go after the missiles once launched. 북한에 향상되는 핵미사일이 주한미군 등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과 한국 국민, 일본, 하와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엇, 이지스 전투함과 더불어 사드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정보, 정찰, 감시, 즉 ISR 능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o me is ISR because it allows me to be in the proper posture, to be able to get ahead of whatever it is he intends to do. 스캐퍼르트 사령관은 서울에 매우 근접한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병력,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특수전 병력, 장사정포, 사이버 위협 등을 나열하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보, 정찰, 감시의 도전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6km 안에 한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면서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에 직면해 있어
자신이 확보한 조기 경보 시간은 12시간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페르트 사령관은 이런 환경 때문에 김정은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와 정찰,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더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호주 정부가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과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통제에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있을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남중국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예,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어제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앞으로 더 자주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은 어디든 군함과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란 공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에 순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이 남중국해가 이제 영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크게 반발을 해왔었는데요. 네. 예,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하면서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근에도 중국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또 새로 건설한 활주로에 전투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중국해 최남단에 고출력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도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예, 해리스 사령관은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공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해리스 사령관이 단순히 항행의 자유작전 횟수를 늘리겠다 이런 언급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네, 구체적인 방법은 밝혀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더 많은 해군 자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 청문회에서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잠수함 또 구축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이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보낸다든지 군용기를 비행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은 미국의 이런 활동이 주권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자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중국 외교부는 이 남중국해 군사화 원인이 오히려 미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예, 또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순찰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이 자국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 또 레이더 건설 등이 영토 방어를 위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시아의 군사 태세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멜컴 텀블 호주 총리가 오늘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이 국방비를 미화 210억 달러 규모로 더 늘리겠다는 건데요. 네. 예, 특히 5년 뒤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410억 달러 수준으로 이 국내 총생산 GDP의 2%에 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도달하겠다고 했던 시점을 앞서 예고했던 것보다 3년 앞당긴 겁니다. 예. 자, 호주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텀블 총리는 이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강한 호주가 더 안전한 호주,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 호주 정부는 어려운 전략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한편 오늘 이 호주 정부의 국방 백서도 발표됐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 더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속에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했던 이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에 관한 소식, 이 부분도 호주 국방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나요? 네, 호주는 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영유권 다툼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유권 주장과 건설 활동이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기술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가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긴장을 유발하지만 이 양국 간의 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호주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어디에 투입이 될까요? 예, 호주 정부가 공개한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 해군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 늘어난 국방비로 잠수함 보유 대수를 지금의 12정에서 24정으로 늘리고요. 구축함 3척과 소형 구축함 9척, 연안 초계정 12척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잠수함 교체 사업은 규모가 크고 이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 중인데요. 올해 안에 이 연내 사업자 선정이 끝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이 선정될 경우 아베 내각에서 이 군사 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에 이뤄지는 이 주요 기술 수출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해군력 증강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공군력도 강화해서 2020년까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72대를 추가로 도입하고요. 또 육군 장비와 장갑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병력도 2,500명을 충원해서 이 총 병력이 1993년 이후 최대치인 62,400명에 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해상과 국경에서의 주권 보호를 위해서 처음으로 무인기를 도입하고요. 사이버 안보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와 발칸 국가들이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다고요? 예, 유럽은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가난을 피해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발칸 9개국 등 10개국 외교 내무장관들이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중동 지역의 계속된 불안정으로 이민자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난민 유입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의 불법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 예, 이에 따라서 이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은 이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고요.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또 인가된 여행 문서가 없거나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 이동하는 난민의 입국은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를 위해서 협력도 좀 늘리기로 했다고요? 예, 10개국은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 또 국경별 보호 관할 국가 지정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안나 미클 라이트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당장의 난민 유입을 줄여야 한다면서 난민 사태는 유럽연합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이번에 합의한 국가들이 이 범유럽적인 해법이 아니라 독자적인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선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의 매주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공화당이 또 한 차례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죠. 네, 오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0번째 공화당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CNN 방송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 남아있는 공화당 경선 후보 5명이 참가합니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이 3월 1일, 이른바 그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인데, 자, 이제 이날 11개, 11개 주에서 경선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는 이 슈퍼 화요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토론회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여러 주에서 한꺼번에 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어떤 주에서 좀 열리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동북부와 중서부 일부 주도 있지만 텍사스, 엘라베마, 아칸소, 버지니아 등 대부분은 남부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 슈퍼 화요일에 투표할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 대부분이 보수 기독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수 기독교도라고 하면 이 테드 크루즈 후보의 지지 기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전문가들은 이 다음 주 슈퍼 화요일 경선이 이 크루즈 후보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의 출신지인 텍사스주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텍사스는 이날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있는 주기도 합니다. 대의원 수가 155명에 달합니다. 네. 이 보수 기독교도에게 지지를 받으면 추진력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슈퍼 화요일에 걸려 있는 대의원 수가 총 몇 명쯤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595명입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가 1237명이니까 거의 절반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네. 대의원 수가 절반이 걸려 있으니까 슈퍼 화요일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현재 그 각 주의 지지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여러 주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크루즈 의원의 출신주인 텍사스주의 경우는 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휴스턴 대학교와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이 크루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5%,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0%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 후보가 무려 15%포인트 차로 트럼프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같은 날 에머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른데요. 크루즈 후보 29%, 트럼프 후보 28%로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경선이 치러진 4개 주 가운데 3곳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 주자 자리를 굳게 굳히고 있는데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트럼프 후보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예, 어제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크루즈 후보도 어제 지원군을 얻긴 했습니다.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가 크루즈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이 지지 연설에서 크루즈 후보가 미국의 진정한 보수 가치를 이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현재 테드 크루즈 후보와 또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루비오 후보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자처하는 이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에 맞설 주류 공화당의 대안으로 루비오 후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예, 주류 정치인들과 선거자금 후원자들의 지지는 많이 받지만 이들 유권자 표로 이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 슈퍼 화요일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는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4도, 풍산은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 총국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어제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라이스 보좌관과 왕 부장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남중국해와 그 상공은 국제 공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과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 등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군사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중부 홈스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시리아 정부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관측통들이 분석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단체 사이에 이번 주말부터 휴전이 개시됨에 따라 정부군이 ISIL과의 전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홈스 지역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시리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도시 팔미라 등 동부 일부 지역은 ISIL이 장악한 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SIL은 어제도 홈스 지역에 연쇄 폭탄 공격을 가해 적어도 4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이 홈스 동부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 특수군 부대가 지난 2달 동안 리비아 정부군을 지원해왔다고 리비아 군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15개 특수군으로 구성된 프랑스 전투부대가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반군 단체들을 대상으로 4건의 군사작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군 관리들은 프랑스군이 ISIL 은거지 색출은 물론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리비아군을 훈련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특수부대는 벵가지 바니나 공군기지에 작전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는 미군과 영국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내 프랑스 특수부대는 이 밖에도 미국, 영국과 함께 ISIL 은거지나 규모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와 9개 발칸 국가들이 그리스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10개국 외교와 내무장관들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가난을 피해 탈출하는 난민들의 추가 유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조치들 가운데는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난민들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수용 대상 난민들은 전쟁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이라크인과 시리아인들에게만 국한되며 주로 경제 문제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자 등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10개국은 또 이민자들이 난민으로 등록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과 국경별 보호 관할 국가 지정 등도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인 남성 2명이 이란에 억류된 사실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인 바케르 나마지 씨의 이란 억류 관련 물음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케르 씨의 부인인 에피 나마지 씨는 이란 당국자들이 지난 22일 자신의 남편을 체포했으며 그를 이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바케르 씨의 아들인 시아마크 나마지 씨를 불분명한 혐의로 체포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